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좀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데 네. 그 격차가 아주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7개 경합주 가운데서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서 네. 이 펜실베니아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네. 해리스하고 트럼프 전국 지지율이 지금 뉴욕타임스하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그다음에 CNN가 그 지난주 이제 전국에서 조사해서 어제 결과를 공개한 거 보면은 47% 동률입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그 두 후보가 그 첫 TV 토론을 하고 나서 그 표심이 반영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응답이 직후에도 좀 많았잖아요. 67%가 해리스가 토론을 잘했다 돼 있고 트럼프가 잘했다는 비율은 40%. 네. 공화당원 중에서도 5명 가운데 1명꼴로 해리스가 잘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전국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토론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남겼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자세하게 전해주실 대선 관련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새벽 보니까요. 네. 더 힐하고 에머슨 대학이 이제 경합주 조사를 했더니 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4개 주에서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는 미시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 네바다는 동률 그러니까 4승 4, 2,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봐도 대선의 결과, 역사적인 결과들을 봐도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2016년 그 트럼프가 나왔을 때 힐러리한테 1% 그 포인트 미만 차로 이겼죠. 그래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2020년에는 바이든이 1% 포인트 차로 앞서가지고 트럼프가 밀렸죠.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특히 중요한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요. 뉴욕 타임스하고 그 퀴니피엑 때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오차 범위 안이나 바깥으로 리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포스트 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여전히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이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 추이를 특히 양쪽 캠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에 필요한 이제 선거인단 확보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동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네. 선거인 제도가 이제 일반 투표가 아닌 그러니까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시다시피 5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과반이 270인데 이걸 이제 얻어야지만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팽팽하다 보니까 물론 일각에서 나오는 관측이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269명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선거 전문가들이 이제 2020년 대선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7개 경합주를 빼고선 이제 가늠을 해보니까 해리스가 선거인당 226명, 트럼프가 219명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가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7개 경합주, 이게 합치면 선거인단이 93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비길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그럼 나오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 전문가들 얘기는요. 네. 만약에 똑같이 269명씩을 확보를 할 경우에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선거인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이제 11월 3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력한 로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이제 자기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뽑히거든요. 그런데 신의를 어기고 한 명이라도 삐까닥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선거 판도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후에도 동수가 될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다음번 의회에서 뽑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미국 규정을 보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가정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팽팽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겠죠. 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의석수가 435명인데 개인이 아닌 주 단위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자기 당 소속 의원이 더 많고 민주당은 22개 주고 이번 선거에서 예상은 공화당이 29개 주 하원이요. 민주당이 19개 주에서 각각 우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상원은 100명이 이제 각자 투표해서 먼저 51명을 확보하면 부통령이 이제 뽑혀집니다. 네.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824년 그때 4명이 출마했는데 누구도 그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원에서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뽑힌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양 후보 다 이제 박차를 가하고 좀 더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운수 노조가 대선에서 트럼프, 해리스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그 팀스터스라고 네. 부르죠. 이게 상당히 미국의 중요한 노조 쪽인데 2000년 이후에 대선에서 민주당을 쭉 줄곧 지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당수의 노조원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그 지도부는 트럼프를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식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여기 대해서 그 팀스터스 회장이 그저께 성명을 냈는데 트럼프, 해리스 모두 노동자 이익을 대기업에 우선하겠다는 확실한 약속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노조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노조 파워를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노조원이 130만 명인데요. 한 60% 정도가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기 전에는 바이든 지지율이 44%로 트럼프보다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경우는 조금 지지율이 35%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사회 그 안에서도 좀 조사한 게 있다고요? 이사회는 네. 그 14명인데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이제 이사회 가운데 14명이 그렇게 이제 표를 던진 반면에 3명만 해리스를 지지한 걸로 되어 있고요. 트럼프 지지 이사는 한 명도 없는 걸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팀스터스 내 그 흑인 코커스라든가 20여 개 지부는 모두 해리스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네. 여론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도 그런 비판도 네. 나오고요. 지금 그 미국의 10대 노조 가운데 팀스터스만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큰 산별 노조 그 AFL-CIO는 해리스 씨를 이제 표명한 상태고요. 여기 대해서 그 트럼프 캠프가 반성을 합니다. 봐라. 이렇게 노조원 다수가 아직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원한다 하는데 지금 글쎄요. 이게 해리스로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겠지만 일단 노조 세력 전체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 양상이 완연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권에서 일을 했던 전직 외교 안보 당국자 100여 명은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군요. 그저께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성명 제목이 100명이 넘는 공화당 국가안보 리더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게 성명 제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고 진지하며 확고한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많은 국내외 안보 사안에서 우리가 해리스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필수적인 자질을 가진 반면에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공동성명 얘기 좀 더 해주실까요? 여기 대해서 보면 이제 레이건 때하고 아버지 네.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때 그 행정부에서 일했던 당국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레이건하고 아버지 부시 때 CIA 국장하고 FBI 국장을 지냈던 윌리엄 웹스터
그다음에 아들 부시하고 오바마 때 CIA하고 국가안보국장을 지냈던 마이클 헤이든 같은 사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마커 하비하고 그 국토안보 차관보 같은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이 사람들 그 성명에서 트럼프가 푸틴,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아부하고 조정에 휘둘린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안보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팽팽하다라는 이 결과를 보면 끝까지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미국 대선의 관심도는 그렇지 않아도 높지만 이렇게 팽팽하다면 계속해서 좀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관련돼서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 뒤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관련된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 대선 관련 반응이 좀 엇갈린다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그 말씀하신 어제 그 파월 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파월 얘기가 이번이 연준에서의 네 번째 대통령 선거로 언제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늘 그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해 왔다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트럼프가 금리 내리면은 이거는 해리스 돕는 거다. 정치적인 조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파월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금리 인하가 해리스한테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 분명하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공식화한 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금리 인하가 해리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그 마크 잔디 얘기도 이게 인하가 해리스에 대한 그 경제적인 순풍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뒷받침할 걸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하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한 내용들도 좀 있죠. 뉴욕타임스가 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 뭐 정치적인 어떤 요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면 진작에 인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때로는 정치적이지 않은 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에 동결했다면 오히려 더 앞으로 더 훨씬 더 파월이 입장이 난처해졌을 거라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간밤에 보면은 연준 독립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거듭하지요. 네. 뭐 의장과 대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그 파월이 지금 뭐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에 상당히 많이 버텼는데 네. 그래 앞으로 인하 기조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그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루그먼 같은 사람은요 이번에 이제 빅컷 인하를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0bp가 높은 상태다. 그래서 인플레가 통제되는데 왜 이렇게 3%포인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빨리 인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경제 주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네. 금리와 지금 어떤 통화 정책과 이 정치와의 관계 아무래도 진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셈법이 있겠죠.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 해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누가 더 유리했는지 이 통계가 좀 있습니까? 로이터가 네. 그걸 이제 짚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주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간 게 이제 1976년하고 1984년 두 차례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 지미 카터가 현직이었던 그 당시에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이긴 1976년 같은 경우는 선거 4주 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1972년 이후 대선이 있는 해에 5차례 금리를 올렸고 6차례는 금리를 내렸다. 그 2번은 동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된 6차례 대선 가운데 그 1996년 클린턴이 재선을 따낸 경우를 빼고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 중국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아태 중시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쭉 얘기를 해왔죠. 그저께 미국 하원 외교의 그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 중국이 미국 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 상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소련과의 그 냉전에 비해서 훨씬 그 도전이 다면적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더 좀 전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한 건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전이 전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사우스도 그렇고 기술 영역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그 해군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미국이 해군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뭐 품목들 이런 언급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합니다. 중국이 네.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대량 수출하는데 이걸 상당히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전자제품하고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술하고 설계 관련한 중국의 그 러시아에 대한 지원도 우려가 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유럽이 더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파트너십이 또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더 대담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국, 미국, 일본 간의 더 깊은 관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지난 뭐 몇 년 동안 사실상의 소통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했나요? 북한 문제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동안 북한하고 미국 간에 사실상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미국의 직접 관여를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북한하고 중국이 미국의 악의적인 국가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김정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미국하고 또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하고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 심히 악의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하면서 특히 미국의 대중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이 해저 케이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 계열사로 의심이 되면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국이 좀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로이터가 소식통신에서 전했는데요. 네. 지난 1월부터 지금 베트남이 그 해저 케이블 신규 설치를 추진을 하는데 미국이 중국 기업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화웨이 계열사로 미국이 의심하는 HMN 테크놀로지 여기하고 거래하면 이건 나쁜 선택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딱 회사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베트남한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하고 만약에 그래도 거래를 하면은 미국의 민간 기업 투자가 위협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HMN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 해주셨는데 건설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 쪽에서는 네. 이 회사가 제시한 그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이런 그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이 일부 조금 장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위성 사진 같은 것도 제시하면서 뭔가 좀 사보타주 가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중국을 슬그머니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베트남이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상당히 좀 이렇게 견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놓고 미국하고 베트남이 조금 티격태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베트남은 2030년까지 해저 케이블 10개 회선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그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케이블이 그 영육 남진 국회는 상당히 우회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 여기서 이제 좀 시비를 하는데 베트남은 그래도 중국하고 거래를 할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